채화영이 무너지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숙희가 인질로 잡혔고 마서린 앞에는 피 묻은 단추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드림그룹을 처음부터 설계한 마지막 실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화영도, 마대창도, 최상문도 전부 말단이었다는 겁니다. 더 소름인 건 그 남자가 마서린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건 드림그룹이 아니라 마서린 인생 자체입니다. 충격입니다. 강당에서 정숙희가 넘긴 사진 뒤편에 적혀있던 단 한 줄, 청명성당 보관. 그 한 줄 때문에 끝난 줄 알았던 싸움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상문도, 채화영도, 마대창도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뿌리는 아직 살아있었고 마서린이 누구 딸인지조차 다시 의심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투성이 강당을 빠져나온 네 사람이 새벽이 오기 전에 청명성당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강당을 빠져나온 뒤 차 안에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는 뒷좌석에 기대어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무릎에 흐르는 피를 대충 손수건으로 눌러막고 있었고 강준호는 입술 터진 곳에 묻은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백호만이 이를 악문 채 앞만 봤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누구 하나 울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꺼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마서린이었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글씨, 엄마 글씨예요? 정숙희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쓴 거 맞아. 그 짧은 대답 하나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생각났어, 엄마? 정숙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지워진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묻어둔 거였죠. 청명성당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또 누군가 죽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차 안 공기가 다시 식었습니다. 강백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청명성당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숙희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규철이 나를 거기로 데려갔어. 아이를 안고 있던 날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준호 눈빛이 바로 흔들렸습니다. 아이. 어떤 아이인지 묻지 않아도 지금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그때 쌍둥이만 낳은 줄 알았어.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 근데 그날 성당 지하에서 누군가 나한테 말했어.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라고. 오장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곧 마서린과 오장미가 알고 있던 출생의 진실도 전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는 곧 청명성당 앞에 멈췄습니다.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이었고 성당 주변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공기가 서늘했고 오래된 석조 건물 벽면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 작은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본당 쪽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기척이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버려진 곳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강백호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차량 흔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조용합니다. 오장미가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수상해요. 마서린은 손에 사진을 꽉 쥔 채 성당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안 돼요. 정숙희가 딸 손목을 아주 약하게 붙잡았습니다. 서린아, 지금이라도 경찰부터 부르자. 마서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원본은 사라져요. 저 사람들, 그 정도는 이미 준비했을 거예요. 준호가 그 말에 짧게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한규철이 일부러 시간을 벌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본이 진짜 여기 있다면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성당 정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은 밀자마자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쪽에서는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본당 안은 어두웠지만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었고 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방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촛농이 아직 굳지 않은 자리도 보였습니다. 강백호가 그걸 보고 바로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요. 오장미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봤습니다. 높은 천장과 어둠 속 그림자가 뒤섞인 그 공간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서리는 본당 한가운데까지 걸어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 글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 보관실 3번함. 그 짧은 문장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제대 뒤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먼저 그 방향을 기억해냈습니다. 저기야. 옛날에도 저쪽으로 데려갔어.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발을 옮기면서도 숨이 자꾸 가빠졌고 오장미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계단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강준호는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맨 뒤에 서서 계속 뒤를 살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긴 누군가가 그냥 두고 간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들인 곳이라는 걸요. 지하 보관실은 생각보다 더 넓었습니다. 낡은 성물 보관함과 서류 캐비닛, 오래된 기록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서리는 곧장 3번함 앞으로 갔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된 번호식이었고 사진 뒷면 아래쪽에 아주 흐리게 숫자 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7. 오장미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1987. 누구 생년인가? 정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날이야. 내가 여기 끌려왔던 애. 마서리는 망설이지 않고 번호를 돌렸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지하 전체에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파일 하나와 작은 은색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마서린이 먼저 파일을 꺼냈습니다. 겉표지에는 손으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원본 비공개.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게 이름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희, 한수련, 한규철. 그 이름 배열을 본 순간 강백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정숙희와 한수련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규철 이름이 함께 적혀 있을까요? 그건 이 친자 확인이 단순히 마서린 한 사람 출생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서린은 손이 떨리면서도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출산일, 출혈 기록, 이송 기록. 둘째 장에는 혈액 샘플 채취 결과가 붙어 있었습니다. 셋째 장을 넘긴 순간 모두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생아 A 친자 일치 대상 한규철, 신생아 B 친자 일치 대상 불일치, 신생아 C 친자 일치 대상 강대철. 정적. 아무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장미가 가장 먼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3명. 강백호가 서류를 낚아채듯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기록상 신생아가 3명이었어요. 마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쌍둥이로만 알고 있던 그날, 사실은 3명이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중 한 명은 한규철 친자이고 한 명은 강대철 친자로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가 같은 날 태어난 아이 셋의 출생 기록을 의도적으로 뒤섞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희는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그날 난 한 사람밖에.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자기가 알고 있던 출산 기억 자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그녀 정신을 다시 찝고 있었으니까요. 오장미는 엄마를 붙잡으면서도 자기 손도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서리는 더 이상 파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앞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한규철, 강대철. 그 두 이름이 같은 출생 기록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준호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있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지하 보관실 입구 쪽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수녀복 차림의 늙은 여자였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촛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기색도 없이 네 사람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열었군요. 정숙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자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수녀는 정숙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 선생님. 그 한마디에 정숙희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 선생님. 그건 너무 오래전 정숙희가 정신을 잃기 전 이름이었습니다. 즉, 저 수녀는 정숙희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백호가 바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수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리아 수녀입니다. 그날 밤 여기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예요.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 출산과 아이 교체가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오장미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 진짜예요?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만으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적힌 A, B, C가 누군지 확정해주는 마지막 원본이 따로 있으니까요. 마서린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은색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수녀는 준호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한영자.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한영자. 자기를 키운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모든 진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준호가 엄마라고 믿고 살아온 한영자였다는 뜻입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녀는 슬프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그 아이를 안고 나간 건 맞아요. 정숙희가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 흰 장갑을 끼고 있었어. 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손. 그제야 퍼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는 단순히 준호를 키운 양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날 밤 현장에 있었고 아이 교체에 직접 손을 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지하 보관실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오장미가 엄마를 끌어안았고 강백호는 바로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동시에 위층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누군가가 들어온 겁니다. 강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켰어요. 수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애초에 여러분을 여기로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하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문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준호가 바로 입구 쪽으로 달려갔고 첫 번째로 내려온 남자와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오장미는 엄마를 뒤로 밀치고 바닥에 떨어진 금속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백호는 파일과 상자를 자기 몸으로 감싸 안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서리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곧바로 보관실 뒤편 비상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을 먼저 찾은 겁니다. 싸움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좁은 보관실 안에서 사람 여럿이 뒤엉키자 서류가 날리고 상자가 쏟아졌습니다. 강준호는 남자 하나를 벽으로 밀어붙였고 오장민은 촛대로 다른 남자의 팔을 후려쳤습니다. 강백호는 정숙희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서린 씨, 뒤쪽 문. 마서리는 마침내 작은 철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 비상 레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레버를 내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바깥은 성당 뒤편 묘지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5사람은 정숙희를 가운데 두고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묘지 끝 담장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검은 차 2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사이에서 한규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최상문처럼 화내지도 않았고 급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 자체가 자기 손안이라고 믿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가져왔군. 그 짧은 한마디에 모두 멈췄습니다. 한규철 시선은 강백호가 안고 있는 파일에 가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한규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숨기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아직도 누가 누구 딸인지 모르잖아. 그 말이 다시 모두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규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대철은 아이가 필요했어. 마대창은 후계가 필요했고 채화영 어머니는 드림과 안으로 들어갈 핏줄이 필요했고 난 내 아이를 안쪽에 심어둘 필요가 있었지. 서류 하나 바꾸고 아이 하나 바꾸고 이름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마서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예요? 한규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면 한영자를 데려와. 그 여자만이 마지막 이름표를 알고 있으니까. 강준호가 거의 본능처럼 반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한규철은 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엄마? 준호군, 너도 아직 순진하네. 그 여자가 널 왜 그 집에 남겼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서도 이미 의심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웠습니다. 한규철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더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해. 다음엔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이렌이 성당 앞에 도착했을 때 4사람은 더 이상 누구 하나를 바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고 오장민은 끝까지 엄마를 붙들고 있었고 마서리는 파일을 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한영자. 그 이름 하나가 지금 그의 세상을 완전히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 뒤 마리아 수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영자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열쇠일 수도 있고 마지막 증언일 수도 있고 신생아 A, B, C가 누구였는지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서리는 병실 창가에 서서 사진과 문서를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한영자예요. 오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준호 오빠가 허락할까? 마서리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허락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감정 다치지 않게 가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 말에 강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영자 씨부터 확보해야 해요. 한규철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제일 먼저 위험해질 사람은 한영자 씨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데려올게요. 다들 동시에 그를 봤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했든 지금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 전에 내가 먼저 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영자였습니다. 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누가 집 앞에 와 있어. 그 한마디에 방 안 모두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한규철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준호가 거의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한영자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나 예전 집이야. 근데 누가 계속 문 두드려.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키를 집었습니다. 오장미와 강백호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서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같이 가요. 준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위험해. 마서리는 차갑게 잘랐습니다. 지금 나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 출생까지 걸린 일이에요. 준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네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향하는 곳은 한영자가 숨어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집 문이 열리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던 사람은 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 이유가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더러운 거래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어있는 도로를 가르며 차가 질주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앞유리를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5분 남았을 때 강백호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늦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 쪽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강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마서린에게 조용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서린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장미도 그걸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한영자를 구하러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한영자가 이미 저기였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인지조차 이제는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차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불은 켜져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누군가 급히 뒤진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식탁 위에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한영자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가 20년 동안 숨긴 걸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시작된 순간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